나중에 보니까 법정 기준이 보니까 0.3% 들어가고요. 이거 고소하면 100% 사기다. 착수금 900만 원 들어갔을 때 그만뒀어야 된다고. 의지가 없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고TV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생애 내 첫집, 아마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할 것인데요.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꾸면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시작했던 리모델링이 흉측한 집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망가져 버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 원룸에서 지내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빚을 갖고 계시는 인사고TV 첫 사연자를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종류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자가 소유이신가요? 네, 26년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어떤 공사를 진행하시기로 하셨던 건가요? 실내 올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이셨죠? 30평 샤시 빼고요. 사실은 제외하시고요. 예. 공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업체와 이렇게 계약하시게 된 방법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인테리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견적에 대해서는 카페 말고 다른 곳에는 몇 번 정도 의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8번에서 10번 사이로 면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견적은 거의 가격들은 비슷하셨나요? 어떤 데는 터무니없이 비쌌고, 네네. 어떤 때는 적당했었고, 어떤 데는 또 좀 더 낮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한가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하셨던 적정한 가격은 얼마셨고요? 한 2,500만 원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가장 높이 부르신 업체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3,700까지 정도. 가장 저렴하게 나오신 곳으로 나왔어요. 2,300만 원. 그럼 최종 이렇게 결정하신 이 업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주에서 온 업체인데요. 치평동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은 전북 임실에 있었다 그랬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표를 만났는데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일을 준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직원들만 일할 수 있으면 자기는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그거에 살짝 이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실 때 계약서는 작성을 하셨었나요? 예,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작성하셨고요. 예. 그다음 총 상세 견적서는 예, 혹시 받으셨나요?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상세 견적서는 받으셨고요. 공사 관련된 이 내역도 지금 전부 다 받으신 거죠? 아니요, 공정 진행과 관련된 시방서라든지 상세 공사 내역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두로만 저한테 이렇게 하겠다. 네. 근데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현금이 들어가는 공사 부분은 조금 뒤로 가고 카드로 되는 이런 이제 일들만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제가 착수금 900만 원을 입금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데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면허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예. 되신 거예요. 총 계약 금액은 얼마이시고 계약서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총 공사 금액은 2,270만 원이고요. 계약서도 있고 증빙자료 계약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은 어떤 식으로 입금하시기로 계약하셨는지, 계약금은 몇 %셨는지, 중도금은 몇 %셨는지, 예. 마감으로 했을 때 마감 지불일은 지급 %는 몇 %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총 공사 금액 2,270만 원 중 계약금 10%, 착수금 40%, 중도금 40%, 잔금 10%. 잔금 지체 상금률과 공사 지체 상금률을 법적 기준 0.5%라고 계약서에 적어놨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이게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정 기준이 보니까 0.3% 들어가고요. 총 돈은 어느 정도 입금되셨습니까? 총 2,020만 원 입금했습니다. 공사 진행 퍼센테이지는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한 4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시간 순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착수금을 주고 나서 나는 너를 이제 못 믿겠다. 잘할 수 있다. 믿어달라. 그럼 좋다. 이행약정서를 하나 쓰자. 내가 너를 믿고 하겠다. 이행약정서를 쓰고도 차일피일 일만 미루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엄청 쪼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 사실 없었고요. 일을 쉬는 날에는 무조건 현장을 가서 일을 진행을 할 거냐. 저희 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라. 세면대부터 시작해서 수전, 독이 이런 걸 전부 다 골랐는데 다 골랐으면 다음날 와서 시공이 돼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이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또 감정적으로도 좀 기분 나쁘다는 걸 많이 표현을 했고 자기는
자체는 해줄 수 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정확하게 2월 18일 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다른 업자한테 인수인계를 해놨으니 그분이 연락이 올 거다.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 마무리해라.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당신 같으면 그 금액에 공사할 수 있겠냐고. 나랑 계약서 다시 쓰고 다시 하자고. 제가 그럴 수 없다. 난 당신하고 계약한 게 아니다.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상태에서 업체에 이렇게 통보하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사 고발하겠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세청에 제보하겠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 돈이 벌써 1,100만 원 넘게 들어갔다. 지금 현재 공사는 철거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900만 원 아깝지 않느냐. 900만 원 중도금을 주고 확정서를 쓰고 안 됐을 시에는 이때는 무조건 100% 사기다. 이거 고소하면 100% 사기다. 아까운 일 한번 해봐라. 이런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이런 사태가 왔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뭘 잘 아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착수금 900만 원 들어갔을 때 그만뒀어야 된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으로 싸워도 싸웠을 수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26년 된 구축된 아파트인데 4년 전에 집을 샀는데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전세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신혼집을 준비를 하자 돈을 좀 빌려서 돈 빌린 돈 매달 300만 원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세금은 얼마 정도? 1억 2천요. 공사 금액 2,300만 원은 예, 그 빌려서. 비용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빌리신 건가요? 아니요, 지인에게 빌려가지고 현재는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이 아파트에서는 못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5만 원 남았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기죄로 좀 신고를 하셨을 때 네네. 경찰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다는데 그 견적서에 있는 도배, 장판, 전기라인 공사 비용을 제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수사관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관님, 제가 주신 견적서 보시지 않았냐? 견적서에서 도배, 장판, 전기라인 공사 비용만 제외를 했더라도 1,500만 원이 넘는다. 그때서야 그러냐고. 의지가 없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알아보실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테리어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카페들이 있는지 자체도 사실 몰랐어요. 견적을 받아보니 어떤 데는 3천만 원, 어떤 데는 4천만 원, 어떤 데는 2천만 원, 어떤 데는 2,500만 원, 어떤 데는 3,500만 원. 다 가지각색이다 보니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투자들이 어떠한 부분이 왜 이게 이래서 3천만 원이다, 왜 이래서 이게 4천만 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이 집이 뭐 비메이커로 갈 건지 아니면 메이커로 할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테리어 그 업자한테 한 10군데 가까이 견적을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낮은 가격이 저한테는 더 솔깃했고 적은 가격으로 퀄리티 있게 아주 잘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그거에 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혹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왜 비싼지 왜 싼지 정확하게 소비자들을 이해를 시키고 공사를 항상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붙어있는 거를 앞으로에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정주택에서 전세까지 전용을 썼다라는 거는 전부 다 시공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총 공사 금액은 2,270만 원이고요.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착수금을 주고 나서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이 지나도 안 와. 저희가 이 집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이 일단 너무 많고요.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타자가 너무 많은 상태고 또 들어오지도 않은 자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가까운 공간들에 대해서 미설치된 물건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시공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공사 부분을 좀
시작을 할 때 집주인분께 공사의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거실부터 조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실 부분은 목공 부분 말씀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천정 부분의 등박스 같은 부분은 전체 탈거를 하고 모양을 좀 제대로 잡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설프게 대충 발라놓은 느낌으로 좀 해놓지 않았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고려를 해서 네. 최소한 한 30cm 이상은 좀 더 돌출시켜가지고 좀 밴딩으로 마감을 해놓고 또 이게 필름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15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시공된 부분이고 아예 네. 필름 시공이 아예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네. 코너 같은 경우도 네. 아예 작업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벽 같은 경우는 지금 실크 벽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들떠 있더라고요. 실크 벽지의 시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부에 1차로 부직포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실크 벽지를 발라서 마감하는 게 일반적인데 원래 실크 벽지의 특성상 약간 떠있는 부분은 맞아요. 눌러봤을 때 약간 떠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네. 물어있거나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운라이트만 들어가 있는 조명인데 그 거실에 이렇게 다운라이트만 넣어서 시공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집주인분께서 전혀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해놨다는 것 자체는 조금 네.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은 뼈박이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죠. 천장에 지금 울어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 목공 작업한데 그 부분도 지금 전부 다 울어있는 게 너무 많고요. 네. 아토미라 그러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보편적으로 아토가 이렇게 포인트 상당히 대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면이다 보니 네. 조금 더 비싸더라고. 분명히 300에 600 사이즈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에 600이나 좀 더 큰 대형 타일들 같은 경우도 네. 아주 고급 타입, 수입 타입 뭐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네. 선에서 만약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시공상으로는 두 장 붙이면 한 장 붙이면 좀 빠르게 붙일 수 있거든요. 굳이 그런 사이즈로 붙였을까? 안방에 그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지금 예. 거실에 아트월에 붙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런 부분이 네.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상황이 됐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를 아트월에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제가 남의 집 다른 현장을 봤을 때도 그런 시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예. 좀 파란색이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 들어보니까 뭐 농담 삼아 뭐 네. 빨간색 뭐 조명 빨간색 조명을 낸다고 네, 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뭐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네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전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가정 주택에서 저런 색깔 조명을 썼다라는 거는 사실 요즘 뭐 어디 주전마다 이런 조명을 잘 안 쓰죠. 천정에 이제 라인이 전혀 구멍에 라인이 맞지 않고 네. 또 크기도 다르고 라인을 잡을 때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라인을 네, 정확하게 네. 투명 반드시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네.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줄을 끼워서 시공을 했는지 이렇게 지금 구멍이 네. 동그랗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마구잡이로 쑤셔져 있어서 보기 되게 좋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명 크기가 보통은 그냥 3인치, 6인치 이렇게 해서 보통 크기 요소에 맞게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또 너무 6인치처럼 크면 너무 투박해서 쓰지는 않고 보통은 그냥 3인치 정도로 네. 쓰는 거 맞기는 한데 네. 굳이 또 4인치짜리 어디서 나왔나. 이게 거실에 있는 아트월에 있는 타일이거든요. 예. 이게 천장 보시면 아직 예. 안 들어왔어요. 예. 레지도 조금 안 돼 있어서 마감이 실리콘이 안 싸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시공을 보면 네. 이 타일을 붙여놓게 되면은 이제 줄눈 같은 부분이 아무리 좀 잘 요런다 하더라도 이게 좀 시간 지나면서 쓰시면서 사용자에 네. 조금씩 이게 오리 먹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빠지거나 이런 하자가 조금씩 발생될 수 있는 네. 부분이긴 해요. 여기는 가로 부분 아예 안 들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컬러 같은 부분은 100% 채워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컬러 부분이 나중에 또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어서 100% 매질을 채우더라도 좀 더 나중에 또 하자가 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오 쉐이프 최대한 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인데 타일 시공이 이 집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성의 없는 시공이 되지 아, 성의 없는 시공. 네, 단가에 맞춰서 이게 보통 들어가요. 타일 시공자들이 능숙하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딱 맞춰서 딱 치고 나가시는 부분인데 딱그 네, 시간은 막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최대한 대충 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줄눈 넣으시는 분들은 보조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보조하시는 분들. 보조하시는 분들의 그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이제 메인 화장실을 조금 볼 건데요. 문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도 주문 시공자가 했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와서 하시는 게 그 보통 아파트나 주택이나 문 크기가 다 다릅니다. 또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미세한 안 맞는 것들 방향, 애매한 부분들 분명히 먼저 물어보고 시공을 해야 되고 네. 먼저 그 방향을 맞춰보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구멍이 반대편에 구멍이 있다는 네. 거는 그런 거 저런 거 맞춰보지도 않고 생각 없이 오자마자 생각 없이 구멍 구멍 맞춰놓고 박았다가 네. 만약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구멍이 정당하게 보이게 놔두는 건 아니죠. 참고로 창호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의뢰하지 않고 집주인께서 따로 의뢰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주방은 어떻게 보셨나요? 원하지 않는 타입이 붙어 있었다. 이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주방 타일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모양이 사실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못났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이나 디자인에 타입을 붙여놨다는 것도 네. 큰 문제의 부분이고 그나마도 또 마감도 제대로 다 붙여놓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도 타일이 제대로 온전히 다 들어온 게 아니라고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다 완공되고 창 쪽까지 전부 다 타일이 마감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예 지금 진행이 안 돼 있다 보니 그냥 하다만 공사처럼 네. 바로 느껴지게 되는 네. 부분이고요. 창호하고 틈새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원래 마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일단 창호 주변으로 일단 타일이 시공이 안 돼 있잖아요. 합판 뒤쪽으로도 제품이 안 싸져 있고요. 옆쪽에 네. 기존에 있던 타일 같은 네. 경우에는 왜 철거를 안 하셨을까요? 네. 협의를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집주인분을 그 의견을 애초에 물어보지 않고 의견도 결과 안 별로 됐습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좀 생겨나지 않았나. 싱크대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장이나 상부장, 또 기단장 이런 부분들도 네. 전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이쪽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바닥이 원래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데 이제 그 스티로폼 아이스핑크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이 높이를 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발 벗고 들어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집주인분께서 바라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고 10cm 정도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세탁기를 연결을 하고 빠지는 물을 우수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한번 제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 제가 모르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는 네. 그 관리실 측에 먼저 한번 방문을 해서 누구나 아마 여기도 아마 갔을 거예요. 네. 그 아파트마다 특이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 배관 위치나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보고 그렇게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싱크 도배를 하기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네. 특이하게 방 하나만 합지로 도배를 하고 하셨다고 벽지를 본인이 케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만 데려와서 시공을 하다 보니 그 벽지 수급에 뭐가 안 맞으면 갑자기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재고나 사무실에 있던 뭐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시공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것은 현관인데요. 여기는 원래 이제 중문과 신발장,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시공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골드스텐이라고 설치를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집주인 분께서 알아보셨더라고요. 근데 35만 원을 책정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집주인께서 2만 원짜리다가 하셔가지고. 예. 조명집 가보면 네. 이게 대부분 다 중국산이라고 해요. 네. 현관 조명에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걸 하는 게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과하게 좀 하지 않겠나. 보통 도배를 먼저 해놓고 뭐 필름을 그래도 메이커는 좀 있고라고 계산했을 때 네. 보통 화장실 하나당 그 수전이나 액세서리, 네. 변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천정에 중통도 공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돔 안에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환풍기도 들어가야 되고 네. 그 화장실 하나에 한 120만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화장실 두 개일 거기 때문에 네. 뭐 240만 원 정도? 240. 저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예상 비용이 있어요. 메이커가 아닌 수준이라고 하면은 내가 기업자로 했을 때 네. 25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전체적인 이 공사 예상 견적은 사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지. 통상적인 단가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고 이게 또 답은 정가는 아니에요. 요즘 시세로 보면 보통 30평대라고 치면은 평당가로 보통 계산을 했을 때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네. 가구 별도로 오늘 알아본 사기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현재 이 사건은 사기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무면허 시공으로 검찰에 기소만 된 상태입니다. 부상은커녕 혐의 입증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돈을 입금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저희 149TV에서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체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시고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시고 사무실 꼭 방문하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다면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상세 견적서, 공정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을 꼭 확인하세요.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입금하실 때, 중도금을 입금하실 때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당하고 입금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인사고TV가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샤시를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잡으셨었는데 동의 없이 그냥 샤시를 갖다 얹으셨다 그러시는데 기존에 있는 창을 뜯지 않고 그 위에 올려서 시공을 한다는 그런 발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시공법을 들어본 적 처음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신림동 쪽에 인테리어 불량 업체를 제보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인테리어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저희가 이거를 직접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빈 공간 있잖아요. 네네. 그쪽은 지금 마감이 아예 안 된 거죠? 네. 전기와 통신 관련된 그 박스를 해서 마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쪽이 원래는 또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상부장을 높게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신발장을 설치를 할 때 네. 보통 전체를 다 막는 형태로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막는 네, 형태. 이제 좀 인테리어적으로 좀 이쁘게 좀 꾸민다라고 하면 네. 상부장, 하부장을 따로 만들어서 네. 중간에다가 뭐 조명을 좀 넣는다든지 네, 네, 그런 네. 포인트를 주기는 하긴 하죠. 결국은 뭐 마무리를 안 해주시고 이제 가셨다 하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하부장 같은 경우는 중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새 걸로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네네. 깔끔하다고 얘기를 네네. 하셨었거든요. 저희도 뭐 인테리어 공사하다 보면 네. 기존에 뭐 보수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양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고향에. 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하시는 분들이 내 집처럼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이제 신발을 네. 벗고 이렇게 공사를 막, 하진 네, 않으시고. 막 밟고 다니고 막 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보양이 가장 필수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필수요. 공사는. 그걸 안 해놨으니 저기를 아주 그냥 다 망가뜨려 놓고 네. 답이 안 나오니 결국은 이제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네. 또 그것도 안 하고 또 가신 것 같아요. 하부장이 네. 저렇게 지금 열리지 않는 부분은 네, 뭐 네. 새 거였다라고 봤을 때 어찌됐든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저런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아, 오른쪽에 이제 거울도 원래는 새 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네. 그 부분도 이제 안 하셨는데 작업을 마무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있었다고 하면 잘 보관했다가 그냥 달면 되는 부분이긴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나마 있던 것도 뭐 가지고 버리신 것 같은 건지. 네. 이번엔 욕실을 좀 보실 건데요. 젠다이 쪽 부분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차이가 좀 나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좀 뚫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고 네, 네. 집주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젠다이를 대부분 시공을 할 때 네. 주문 제작을 많이 합니다. 현장의 상황들이 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맞춰서 가는 부분인데 네. 좌우 깊이가 다른 것은 타일을 시공을 할 때 보통은 어느 정도 두께를 맞추거든요. 그 위에 젠다이도 그게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네. 기왕이면 수평을 좀 맞춰가지고 폭을 조절을 해서 네, 네. 주문 제작해가지고 시공하는 게 이제 상식이기는 한데 네, 네. 너무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갖다 잘라붙인 거죠. 물 흐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리콘이나 줄눈 시공 같은 걸 좀 해주셔야 하는 원래는. 부분이긴 한데 아예 이제 해놓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타일은 지금 또 한 차례 벌써 교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렇게 접착이 되지 않아서 깨진 경우일까요, 혹시? 이 타일이 깨지는 경우는 이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타일이 좀 불량일 수도 있고요. 시공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막 크랙이 가거나 이제 그런 네. 현상이 있기는 하거든요. 교체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치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시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욕실이거든요. 타일 좀 큰 거 쓰시고 좀 나름 좀 괜찮은 자재는 쓰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지저분하게 마감이 네. 줄눈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마무리 실리콘 코너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네. 좀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보통 그 28평 아파트의 욕실에 저렇게 큰 600 타일이 들어가는 게 좀 정상적인 타일 시공 방법인가요? 600이라고 해서 꼭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죠. 네네. 보통은 큰 타일들은 좀 고급 인테리어 할 때 좀 많이 네네.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샤워부스하고 네네. 세면대 부분하고 사이에 있는 이 젠다이도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이 네네. 돼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마감 불량이신 거죠. 실리콘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 네, 그렇죠. 네. 욕실 입구 쪽인데요. 네네. 입구 쪽에 지금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기 문틀 설치가 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마감도 안 돼 있어서. 정상적인 문틀이 시공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양쪽 측면이 그냥 몰딩으로 그냥 살짝 대놓은 느낌이고요. 이게 네. 문틀 자체가 어떻게 고정이 돼서 붙어 있는지조차도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점은 저 아래 턱인데 화장실 문턱이 없이 가는 턱은 거의 없죠. 이제 항상 습기가 있고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방으로 넘어오면 반대편에 있는 마루나 이쪽에 침투가 되면 썩거나 뭐 일어나거나 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원래 문틀이 다 사면틀을 다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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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을 이렇게 네. 넣은 다음에 네. 시공을 하는 게 기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네. 이제 3면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하부에 뭐 인조 대리석이나 기성품으로 나온 그런 마감재들이 있어요. 그거 사용해서 만들어졌으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쪽으로 물이 오면 안 돼요. 지금 변기 옆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 샤워기에서 뭐 저기까지 물 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까지 물이 좀 오고 그랬다면 바닥 타일 구배도 좀 의심스러운. 혹시 저렇게 된다면 누수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픽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저 저런 거 부산에 같은데. 괜히 물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아랫집으로 누수가 가게 되면 천장 뭐 도배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마감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신규로 욕실을 하실 때, 인테리어 하실 때 부분하고 그 위에 이제 덧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덧방 같은 경우에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덧방을 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시공 비용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비용이 할수 좀 있다는 거. 저렴해지고요.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타일에 시공이 돼 있다 보니 전체적인 공간이 약간씩 줄어드는 거. 약간 공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좀 바닥면이 올라오다 보니 이게 문턱보다 약간 좀 올라오면 슬리퍼가 문을 열었을 때 이제 걸리거나 그리고 기존에 보통 리모델링 하시면 변기와 여기 세면대 같은 그 중간 정도까지 해서 건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좀 추천할 만한. 추가하자면 조금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어지는 부분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신규로 아예 이제 전부 다 타일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할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 있다면 일단 공사를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는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새집일 때 리모델링 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한 15년 정도의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항상 문제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뭔가 방수층이 깨지면서 네. 아래쪽으로 이제 물이 쓰는 공간인데 누수적인 누수적인 부분에 되게 대한- 많아요. 네. 만약에 덧방으로 했는데 누수가 생기면은 재공사를 하게 되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비용이 생길 더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죠. 걱정 없이 네. 사용하실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 네, 단점이 있다면 깨는 공사, 네. 뜯는 공사가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다.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파트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이 폐기물료와 뭐 그런 부분들 인건비 확실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네. 많이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은 방 쪽을 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쪽 걸레바지가 다른 공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큰 걸레바지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걸레바지와 도배가 안으로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네네. 일반적으로는 먼저 걸레바지가 먼저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돼 있어요. 보통. 네네네. 네, 도배를 하면서 이렇게 밑에 살짝 그 빈 부분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거죠. 살짝 꺾어서 네네네. 이렇게 좀 붙여주는 약간 그런 네네네. 시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보통
보통은 다 그렇게 마감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비어 보이잖아요. 네, 저 네. 비어 보이는 게 뭐 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나 뭐 보면 신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벽이 반듯하긴 어려워요. 눈으로 네. 보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네. 저렇게 걸레바디나 평평한 거를 대보면 그게 그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눈에 네, 들어오는 거죠. 저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빈 부분을 안 보이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좀 최대한 커버를 해주려면 몰딩 그 위로 좀 도배를 하게끔 네. 공정의 순서를 좀 변화를 공정 있어야 되는 게 순서의 네. 문제 때문에 지금 저기가 확 드러나고 예,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기를 이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오래 간다고 보기 어렵죠. 그쪽 바닥 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걸레바지 쪽하고 공간이 되게 크게 남아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마감적인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크게 비어 보이는 부분은 저 상태에서는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아, 보여요. 그거는 실리콘 문제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잘못 설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 면이. 마루 쪽 같은 경우는 실리콘 색깔도 좀 그렇고 자재와 자재 사이가 네. 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반투명 실리콘으로 좀 많이 시공들을 해요. 흰색은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때도 많이 타고 네네.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시공자들이 대부분 저렇게 안 하거든요. 특이하게 또 여기 또 흰색 실리콘을 또 깨끗하지 않게 좀 쏘셨네요. 이쪽은 이제 작은 방 2번 쪽 네. 방인데요. 이쪽은 지금 이제 집주인분께서 작은 방 확장을 하셨어요. 이제 따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무리한 확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은 폐수관 같은 경우도 원래 공동주택 건립법상 원래 저렇게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마도 대한민국 아파트 오래된 데는 다 저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뭐 무리하게 확장해서 뭐 저렇게 쓰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마감은 좀 깔끔하게 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네. 문이 덜렁덜렁하게 해놓은 거 상당히 조금 보기 안 좋은 부분이고요. 네네. 또 이게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신 거니까 네. 뭐 합의하에 하신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하게 됐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밑에 난방도 좀 바닥 그렇고, 난방. 네, 바닥 난방도 안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네. 보이는 앞창도 지금 뭐 덧방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틀 위에 얹었다고 네, 지금 네, 얘기하시죠. 네. 바깥쪽에 실리콘 실링 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위험하게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측면 네. 같은 경우는 뭐 이중창 아예 시공하지도 않으셨고 네. 뭐 그렇게 되다 보니 저 정도면 거의 뭐 겨울에 그냥 뭐 허공에 떠서 그냥 지내시는 네. 거랑 다름없는 상황이실 테니 이쪽은 단열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냥 창 하나짜리예요. 원래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저쪽은 아예 그냥 단열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단창으로 된 부분이 이중창을 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안 벽의 나오는 두께가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앞창과 옆창이 네. 같이 좀 붙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바깥쪽으로 많이 도출이 된다든지 고정의 안정성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정 안정성 문제도 네. 있고 네. 다음에 폼을 쏘기도 좀 애매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폼을 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단열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좀 위험한 부분이 네. 좀 네. 크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좀 무리한 확장 공사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선반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렇게 좀 대형 선반을 설치를 할 때는 간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위에 이제 사용상 고객분들께서 무거운 걸 좀 올리실 수도 있고 네. 뭐 사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걸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저 정도로 큰 선반이라고 하면은 콘크리트 암카 작업을 해가지고 뒤에 네, 앙카 작업. 그 고정하는 그 기초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 고정 부위가 어떤 식으로 시공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조금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미 지금 위쪽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집주인분께서도 이 위에 선반에는 네. 무거운 걸 놓으면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네. 가벼운 거 이제 라면 같은 거 네. 가벼운 거만 올려놓으시는 네. 상황이시고 원래는 이제 9월달에 인테리어 마감이었었고 이 부분도 이제 보양 작업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 끝내시기로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네. 선반이 좀 기울은 네. 상황이고요. 이제 주방 쪽 보시면 타일 어째 마감은 아까 욕실부터 지금 네.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던 상황이다 보니 네. 근데 이제 저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벌써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슬림한 대리석을 사용을 하셨어요. 되게 얇은 것 네, 같은데요. 네, 원가 절감하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네, 되게 네. 인테리어적으로 저기 깔끔한 면이 있어서 네. 요즘 가끔 저렇게 이제 슬림한 대리석, 인조 대리석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슬림하다 보니 아무래도 충격이 좀 약할 수가 있고 네.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아까 크랙이 같다고 하셨는데 사용상의 하자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네, 해요. 네, 네. 저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타일이 네. 조금 상당히 좀 부실 시공이 되지 않았는가 네, 싶은 네. 그런 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타일적인 마감적인 부분들 네.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네.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냉장고 쪽도 지금 물이 튄다 그래서 네. 이제 냉장고 장을 설치기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냉장고장도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비용적으로 최소 뭐 한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집의 이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실 쪽 샷인데요. 이쪽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공간이 비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앙카 같은 거. 고정이 어렵죠. 이게 중간에 그렇게 많이 비어 있으면 앙카 자체도 그렇게 큰 굵은 앙카를 쓰지 않아요. 일단 고정 자체도 어렵고 또 잘못 고정해 놓으면 창호가 워낙에 무게가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이게 자꾸 열고 닫고 하다 보면 특히 또 거실창 얼마나 많이 열겠습니까? 네네. 쓰다가 또 이렇게 막 비틀림 현상이 네.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최소한의 수평 잡기 위한 한 1, 2cm 정도의 격체만 두고 시공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인데. 기존의 창호는 절대 네. 사용이 안 되고요. 네. 해소도 안 되고 또 해놓고 또 두 번 공사하는 상황이 생길 거니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겠죠. 새로 공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창호만 간다고도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창호 주변 마감 공사와 또 바닥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의 보수 비용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샤시 자체는 재활용이 조금 힘든 네.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일단은 전부 다 드러내 차시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기존 창틀도 철거를 하고 아예 전면적으로 재시공이 돼야 되는 조금 어려운 공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냥 샤시를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잡으셨었는데 동의 없이 그냥 샤시를 갖다 얹으셨다 그러시는데 이게 또 제대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 창틀에다 그냥 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창을 뜯지 않고 그 위에 올려서 시공을 한다는 그런 발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시공법을 들어본 적 처음 네. 봤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바닥 네. 이제 마감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바닥에 나무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겨울에 찬바람이 그냥 숭숭 들어오는 네. 상황에서 지금 나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저 폼이거든요. 네. 예. 폼만 싸가지고 또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렇게 갖고 다닐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네. 네, 뭐 나중에 뭐 재공사를 해주신다는 조건으로 저렇게 해놓았다고는 하지만 네. 좀 처참하네요. 네.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뭐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땐 보수는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일반적인 보수는 안 되고 네. 전부 다 드러내고 창틀. 기존에 있는 네. 창틀도 뜯어내고 새로운 샤시를 거기 맞춰서 제작해서 시공을 하는 게 이제 답이겠죠. 전체적으로 좀 보셨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신 거죠. 문제점들이 뭐 좀 많이 나왔어요. 조금 뭐 느낌이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시면. 보수 공사가 필요한 뭐 그런 현장들도 저도 많이 가보고 네. 안 좋은 사례들 많이 봤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많이 심각한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저 공사가 21년도 네. 8월 26일 날 마감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촬영 일이 지금 22년도 9월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났다라는 거는 해줄 마음이 없는 거죠.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거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만드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피해 보신 분들은 이제 소비자분이시라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네. 어렵고 어찌됐건 이거를 좀 저대로 평생 사실 수는 없으니 네. 일부 또 보수라도 해서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략 보더라도 거의 한 2천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특히 거실 창고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철거하면 창문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거 계산했을 때 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좀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차례 이렇게 전체적인 보수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22년도 4월까지 이제 보수를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벌써 9월인데도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플랫폼을 통한 연결된 거인데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집주인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사례를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도 네.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는 대부분 보면 집주인께서 그 업자분에게 너무 많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신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계약서상에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공사하는 도중에 또 분명히 업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좋은 분들을 별로 못 보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황 같은 경우도 처음 계약할 때부터 네. 이미 돈을 많이 받으신 네. 상황이고 이미 일주일 지난 상황에서 95%까지 다 네. 받으셨던 상황인 네,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선정할 때는 리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협의라기보다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과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해자분들이 세 분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업체 이름은 이고요. 지금은 이라고 하는 업체로 상호를 변경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라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 매니저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님의 집 내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가장이신 소비자님께서 피해를 입음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어서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례는 소비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시고 소비자보호원, 국토교통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등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소비자님들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적인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그 인터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신 소비자님께서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쟁이 발생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로 꼭 공유나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하루빨리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 회사원입니다. 저희는 전세를 살다가 이곳에 첫 저희 자가주택을 처음으로 갖게 된 거죠. 집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워낙 깨끗한 아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손볼 데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누수건이 있어서 제 아내랑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쯤 고민하게 된 거고요. 거주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바닥에 누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바닥을 드러낼 바에 모든 걸 다 한번 손을 보면 어떨까 하고 와이프랑 진행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저희가 집을 매입할 때 대출을 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와이프랑 저랑 조금씩 10년 이상을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거로 쌈짓돈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주택 매입할 때 대출이 절반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대출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와이프랑 거의 쌈짓돈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절감도 절감이지만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견적을 10군데 이상을 받았어요. 견적서에 대한 최종 공사 금액을 꼼꼼하게 비교도 많이 했고요. 10군데 넘었던 인테리어 업체 가격 차이가 많이 났지만 제가 선택했던 그 인테리어 업체보다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도 있었지만 저는 이 업체를 좀 선택하게 된 거죠. 실평수가 한 28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는 대략 한 4, 5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녀가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방학기간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딸이 방학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7월 26일부터 8월 26일 대략 한 달 정도에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달이라면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는 석 달, 넉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석 달 정도 전부터 4월 중순 아니면 5월 정도부터 준비를 서서히 진행했던 것 같아요. 견적 받고요. 단가 견적을 그냥 공사 금액 차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는 하지 않았고요. 꼼꼼하게 견적서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다 보니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 업체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를 솔직히 잘 몰라서 이 사람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그리고 견적을 보내줬을 때 세부사항까지 보내줬는지 인테리어 업체 그분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봤는데 그런 걸 선택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3천만 원을 잡아놨었고요. 업체들마다 견적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최저가는 대략 한 2,800, 최고가의 견적은 한 6천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설명은 다 동일하게 했어요. 모든 게 다 올3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올 리모델링 그리고 샤시는 재사용한다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했지만 금액 차이가 3천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어떻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났는지 거기까지는 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분이 왔을 때 몸에
이 현장에서 일한 그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현장 옷을 입고 오셨고 진행하시다 오신 것 같이 이렇게 몸에 먼지도 많으시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또 말씀도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소통은 잘 됐었어요. 제가 제시했던 것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들었던 것 같고 공사가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제 전화 안 받기 시작하는 거 나타났고요. 유명한 플랫폼을 믿고 시작한 인테리어. 이 인테리어가 좋게 끝나면 그 플랫폼에 댓글을 달고 집을 자랑할 마음에 가슴이 부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비자님께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 추가적으로 인터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오늘의 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10군데 넘는 정도의 업체들은 다 오늘의 집을 통해서만 했어요. 다른 업체 플랫폼은 거치지 않고 업체는 동네에 지나가다가 그냥 제가 본 곳도 있지만 그 업체 말고는 거의 다 오늘의 집을 통해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나 이런 완공 후의 사진들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꼭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결심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 업체가 다 삭제가 돼 있지만 제가 선정할 때는 리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문제가 됐던 그 업체도 좋은 리뷰들이 있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허술한 견적서는 아니었고요. 나름 그래도 꼼꼼하게 기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약간 허술한 것도 같았지만 그 당시 때는 견적서는 제대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계약서를 제가 꼼꼼하게 못 봤다는 거예요. 견적서는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봤지만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공사 금액만 봤지 가장 중요한 지체 상급률에 대해 기재가 없었던 거를 몰랐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많이 후회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9월 27일인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8월 말에 공사가 끝나기로 했는데 끝나지 않았고 그때 이제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좀 협의가 좀 진행이 되셨나요? 계약을 함과 동시에 그분은 갑이 되고 저는 을이 되는 상황이에요. 협의라기보다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딜레이 시키면 저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끌려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과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 한 70번, 100번까지도 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고객과의 소통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제가 끌려가는 입장이었지만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저희가 배려하고 모든 제시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주려고 했고 그래서 그 업체를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고객을 기망하는 단계를 넘어서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약속 안 지키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계약을 지금은 해지한 상태입니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뭐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전화 안 하는 건 기본이고요. 고객과의 뭐 아주 사소한 약속이란 것도 신뢰와 믿음인데 여태까지 보여줬던 뭐 모든 시간 미팅 약속 잡아놨는데 그날 당일 30분 전에 전화해서 약속 파기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최종적으로 준 그 기간마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주방에 매립등 2개만 설치하고 간 업체예요. 그거는 작년 9월은 아니고요. 9월부터 입주하고 나서 계속 기다린 상황이고 기다리다가 그분께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게 4월 정도였던 것 같네요. 예, 기회를 줘서 한 달 동안의 마무리를 짓기로 최종 합의를 봤었고요. 그것마저 지금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마지막 최종 합의 기간 안에 주방 매립등 2개 설치하고 갔네요. 나름 또 욕실에 젠다이도 설치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설치를 안 하는 이만 못한 제 방 서재도 걸레바지를 설치했지만 그것 또한 안 하는 이만 못한 행동들을 했죠.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공사 금액 3천만 원이지만 거기에 2,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잔금 150만 원 남았고요. 저희 카페 그리고 카페를 통해 제 개인적인 카톡 채널이나 쪽지로 접수되는 게
하루에 최소 한 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됩니다. 아마 전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비해서 소비자보호원, 국토교통부,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혹은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소비자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한 건 신청한 건 문제가 됐던 업체만 예. 신청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거는 종결이 됐고, 예. 오늘의 집과 문제가 됐던 업체를 같이 이 신고를 하자 오늘의 집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간 상태다 예. 라는 말씀이시죠? 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직 사건 개시는 안 한 상태고요. 듣기로는 뭐 10월 달부터 사건 개시한다지만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측에서 답변은 거의 비슷했어요.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다. 그 공공기관에서 아직 위반 사항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나 답변은 그렇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인사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뭐 무면허 등록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제시해 줬지만 그거는 제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방법이고요. 별 어떤 도움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님께서 믿고 진행한 플랫폼, 변호사 선임이라는 게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분들도 다 민사라는 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은 너무 큰 부담이죠. 저 또한 변호사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선임 비용이라는 게 너무 큰 부담이라서 지금 진행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제 아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상담을 받아봐도 변호사님께서는 뭐 승소 확률은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비용 문제입니다. 그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장 큰 문제고요. 하여튼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도 많이 있었고요. 쪽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인 거를 다 알고 있고 명의도 자기 명의가 지금 아니고 승소한다 해도 그거를 받아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와이프랑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움을 한 군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은 과연 이러한 피해가 있었는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졌고 과연 플랫폼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주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님께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취해줬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오늘의 집 측에서는 그래도 현장에 와서 저희 집을 방문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집 측에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무면허 업체이고 여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루마인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 요구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의 집 측에서는 루마인을 이 마무리 공사하는데 끌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공사 기간을 루마인과 오늘의 집 측에서 미팅을 하고 공사 기간까지 두 업체가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를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제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도요. 그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의 집 측에. 제가 그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 마무리에 포커스를 뒀어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공사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모든 관계는 끝난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최후의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한 달의 기간을 줬는데도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업체가 루마인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저는 루마인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요. 모든 신뢰는 깨졌기 때문에 그 업체를 믿고 진행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집 측에 분명히 타 업체를 섭외를 해달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의 집 측에서는 계속 루마인이라는 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루마인이라는 업체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저희 집 현장 방문했을 때 오늘의 집 측 담당 팀장하고 늦게까지 상담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업체 섭외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늘의 집 측에서 업체 섭외해서 마무리 져주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루마인이나 비용 청구를 구상권을 행사하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를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오늘의 집 측에 다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시했던 타 업체를 섭외해서 비용 나온 거 구상 청구한다는 그런 거는 진행하지 않고 끝까지 루마인을 끌고 들어오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오늘의 집 측을 정말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오늘의 집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테리어 업체도 100%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무면허 등록 업체를 소개해 줄 거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고요. 그게 제일 제가 어려웠던 점인데, 업체를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결국에는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장 그 업체 사무실에 가서 여쭤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 표현이 그러세요. 남이 똥 싸놓은 거 누가 들어가서 치우려고 하냐, 절대 안 들어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 누가 들어가서 책임을 지려고 하냐, 어디 가나 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섭외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업체가 지금 제시한 금액은 대략적으로 놀랍게도 한 2천만 원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도 같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샤시가 제일 크고 하여튼간 비용이 만만치 않게 거의 뭐 다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라는 거는 절대 없을 겁니다.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루마인이라는 업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절대 저는 합의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관련돼서 그 어느 부처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방금 보신 소비자님과 같은 어려움을 다른 인테리어 소비자님들께서도 겪으실 거라는 생각에 정말 서로 마음이 아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인테리어 업체는 소방 센서에 연결된 전선을 마음대로 절단해버렸었고, 그로 인해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소방서에 문의를 했더니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야지만 관악소방서에서 움직일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글을 올려서 이게 소방감지기가 소방법 어떤 뭐 몇 조 몇 항에 위반되는지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확실하게 체크하실 테니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라 라고 제가 조언을 받았고요. 6월 정도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오셔서 글을 남긴 걸 보시고 체크를 하셨는데, 꼼꼼하게 현장을 체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다시 아파트에 오셔서 저와 관리사무소 측에 벌금과 징계를 처할 수 있으니 빨리 소방감지기를 마무리 절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제 또 겨울이 오면 가뜩이나 단열도 되지 않는 집에서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가족들과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이면서 가족들에게는 한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비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피해자가 부탁을 해야 하는지, 하소연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님이 생각하시는 인테리어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개선 방향들을 여쭤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다 동일한 생각이시겠지만 공사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 불안함, 해결 방법 또한 없는 이 답답함,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를 혼자서 감당하셔야 되는데 저 또한 지금 혼자 감당하고 이런 거를 차차 계속 쌓이다 보고 누적되다 보면은 자포자기 상태가 됐는데 카페 운영자분께서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저도 힘들고 혼자만의 싸움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힘내셨으면 한 간절함도 있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집 측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져주고 나온 비용에 대해서는 그 루마인이라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던 루마인의 마무리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냥 마무리 지을 생각도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그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피해자분들이 3분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은 똑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모든 거를 다 그냥 내려놓으려다가 이 카페 운영자분께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었고 카페 운영자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다시금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분들께서 거의 공통된 하시는 말씀이 에이 그냥 똥 밟았다 내가 그냥 마무리할래 한다 이런 말씀을 거의 많이 하세요. 또 그걸 이용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피해자분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업체 이름은 루마인이고요. 지금은 소통공감이라고 하는 업체로 상호를 변경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황홍규라는 사람인데 대표자는 루마인 같은 경우는 이수현이라는 와이프인 것 같더라고요. 소통공감은 황홍규 본인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낸 것 같고요. 영상에 나온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그리고 오늘의 집 관련 담당자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고 소비자님과 모두가 요청을 하시면 이 영상은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저희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는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님들의 아픔과 함께하겠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고 막막하신 분들께서는 카페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이와 같은 영상 제작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의 피해를 기록으로 남기고 한 번 더 사회적으로 좋게 끝낼 수 있게끔 목소리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